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끼영사 김종우입니다. 네, 지금 노량진에서 지금 교수 연구실에서 지금 촬영 중입니다.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이번 준비한 것은 바로 권력 잡은 군발입니다. 권력 잡은 군발이. 지금 어떻게 제가 할 거냐면, 첫 번째 시간에는 연개소문, 연개소문으로 해서 두 개로 연개소문 나눠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신직권자,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성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권력 잡은 군발이 시리즈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뭐 군발애들 막 계엄한다, 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역사적으로 권력 잡은 군발이 누가 있나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준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시간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은 여러분 동상 같은 거 이렇게 봤나요? 동상 같은 거 보면 칼이 차 있는데, 칼이 보통 이제 5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SBS, 얼마 전이 아니라 한참 됐네. 연개소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동근 아저씨가 칼을 5자루를 이렇게 탁 차고 나타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료예요. 연개소문이 항상 다닐 때 칼을 5자루 차고 다닌다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을 보통 묘사할 때 칼을 5자루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국 그 경극에 연개소문이 나오거든요. 그 경극에도 칼을 5자루 이렇게 등에다 3자루 하고 옆에다 2개 해가지고 그렇게 차고 나옵니다. 그래서 칼 5개 하면 연개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연개소문의 평가는요, 극과 극을 달립니다. 김부식이 삼국사기에는 뭐라고 됐냐, 부정적으로 평가됐어요. 임금을 죽인 역적이며 고구려의 멸망을 초래한 잠본이라고 기록한 반면에 우리 신채호 선생님, 국뽕의 최고봉, 그쵸. 역사가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가,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상고사에서는요, 위대한 혁명가로 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혁명가로. 그리고 박은식 선생님은 청개소문에서, 천개소문이 연개소문입니다. 이제 천시하고 연시하고 되는 건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독립자주정신과 대외관계, 그쵸, 관계에서 담략을 지닌 우리 역사상 최고 1인자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조금 달라요. 6.25인류에서는 왕을 죽인 연개소문은 역적이지만, 그 외세 침략을 이겨낸 입장, 그쵸, 외세 그 당나라 침략을 격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역사학자들이 보기에는 연개소문은 위대한 영웅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 역사가 바로 이렇습니다. 역사가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유교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던 조선시대까지는 왕을 죽이고 나라를 망친 인물로 평가받았으나, 지금은 20세기 때는 이제 자주적 혁명가로 재인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연개소문은요, 다양한 이름 불러요. 연개소문, 영개금, 청개소문, 청개금, 그 다음 일본어로는 이리가스미,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연시와 천시 2개가 있습니다. 연시하고 천시 2개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중국 당나라 만든 사람이 연고조 이연입니다. 이 연하고요, 연개소문의 연시하고 같은 거예요, 한자가. 한자 같아서 이거를 피위라고 하거든요. 왕의 이름은 쓰는 게 아니에요. 쓰는 게 아니야. 그래서 피위한다고 해서 연자를 천자로 바꾼 겁니다. 연이 못 연이거든요. 연 못할 때 연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의미가 비슷한 개천천, 물이죠, 물. 그래서 중국에서는 청개소문을 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연남생이 당나라로 항복을 하죠. 그래서 성을 이제 천남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는 연개소문이 아니고 청개소문으로 기록이 많이 돼 있어요. 그 잘못된 거죠. 이게 잘못의 시작은 이제 삼국사기에서 잘못 차용한 거예요. 중국 사료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예요. 그대로 베낀 겁니다. 그대로 베껴가지고 연개소문을 청개소문으로 쓴 거예요. 이게 계속 이제
이어져 가지고 천시로 잘못 알려졌는데 이게 조선 후기 안종복 선생님의 동사 강목에서 이제 이걸 바꿉니다. 이게 근거가 뭐냐? 연개소문 동생으로 돼 있는 연종토가 신라에 투항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거긴 천시가 아니고 연시거든요. 뭔가 다르구나.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사에서 동사 과목에서 천시가 아니고 연시라는 걸 밝혀냅니다. 피위 때문에 바꿨다. 그래서 최근 책에는 다 연개소문 나옵니다. 최근 책에는 다 연개소문으로 나오고요. 청개소문은 피위 때문에 바꾼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연개소문, 그쵸? 권력 잡은 우리 군바리 중에서 첫 번째 연개소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연개소문은요, 동부대인 연태조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연태조 아들로. 연태조는 대대로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지위가 높았고 명문 가문이었어요. 근데 출신 영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기록조차 좀 알 수가 없어요. 연개소문의 무덤도 모르고요. 하지만 출생 연도를 조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들인 연남생이 묘지명이 그 20세기 초에 발견됐습니다. 연남생이 그 아들이 있는데 헌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헌성을 17에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지배층은 보통 10대 후반에 애를 낳았다는 걸 유추할 수 있죠. 이걸 유추하다 보면 연개소문은 1910년에서 20년대로 보통 출생했다고 봅니다. 물론 뭐 늦게 낳았으면 그것보다 좀 위일 수는 있겠죠. 집안 자체는 명문가인데요. 할아버지는 연자유, 그리고 아버지 연태조 모두 망리지를 역임했다고 합니다. 망리지가 지금으로 하면 국방위원장하고 또 비서실장이 합쳐진 겁니다. 상당히 높은 권한이에요. 그 연태조가 사망한 후 연개소문이 그 뒤를 이으려고 했는데 귀족들이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격이 흉폭하고 그리고 그 세력들이 지금 연개소문 세력들이 점점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단적인 기질, 무신적인 기질을 두려워해가지고 반대했대요. 그때 연개소문이 그렇게 이제 쌈만 추구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때 꿇을 때는 꿇을 줄 알아요. 그래서 연개소문이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 직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대로는 아니고요. 그 동부대인, 그쵸? 동서남북 있는데 그 중에서 수도의 동쪽 그쪽을 다스리는 동부대인 쪽을 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연개소문은 사료에 삼국사학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가 물속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을 현혹시켰다고 하는데 이걸 분석하면 뭐 사이비 종교가 아니고 그렇죠. 물속에 태어났다? 그러면 연개소문 집안은 물과 관련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성도 연씨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연개소문에 다른 개금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개금이 또 금이 세잖아요. 세. 그쵸? 또 새하고 관련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연개소문 집안은 새와 그쵸? 아이언과 그 다음 물하고 관련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연개소문은 아버지 직을 계승하지만 그 뒤에도 계속 귀족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영유하고도 갈등이 있었겠죠. 기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영유왕이 연개소문을요 쫓아내려고 합니다. 천리장성 축조 감독으로 명해요. 한마디로 변방으로 쫓아버리는 거죠. 이거는 연개소문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걸로 이제 유추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연개소문이 이제 정변을 일으킵니다.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요. 삼국사기에 의하면요, 영유왕과 여러 대신이 연개소문을 제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연개소문이 이걸 알게 됐다. 당연하죠.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연개소문이 이걸 먼저 눈치 깐 거예요. 눈치 까가지고 이제 먼저 시행합니다. 정변 과정을 보면 연개소문이 이제 병사를 모아서 열병식을 한다고 해서 평양 남쪽에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대신을 초대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아니 제거하려고 하는데 연개소문이 군사 지금 열병식 한다고 오라고 한다고? 반대파가? 갈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개소문 그 반대파가 연개소문이 초청을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일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취임식이나 이임식
이제 떠나기 전에 이제 환영식이랄까 이임식 같은 거 할 때 이제 송별회 같은 거 어쩔 수 없이 간 거. 이 송별회 같은 거를 하지 않았을까. 송별회 하니까 어차피 갈 놈이니까 이제 대신들이 온 거예요. 대신들이 왔는데 얘도 기록이 분리되는데 대신들이 오니까 와가지고 음식 차려놓고 한꺼번에 죽였다는 얘기가 있고 아니다 이거는 올 때 한 명씩 올 때마다 병사가 숨어 있어서 죽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해서 죽여드지 한 100명 가까이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서기에는 180명을 죽였대. 여러분 엄청 죽인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지배층 그렇게 많지 않은 사회에서 180명을 죽였다? 그거 완전 싹쓸이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리니까 여러분 기득권 이 입장에서 이제 남아있는 애가 없는 거예요. 영계 소문파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싹 죽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무신정변 나중에 하겠지만 그때 해봤자 뭐 20명 50명밖에 안 돼. 이거 180명 죽여버린 거야. 장난 아니죠 이 사람. 장난 아닙니다. 그 왕도 시해하는데 장난 아니야. 국가 주요 인물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 궁궐로 쳐들어가요. 근데 궁궐 쳐들어갈 때 왕 지킨 애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 애들을 좀 이제 딴 쪽으로 눈을 돌리기 위해서 창고 같은 거 불태웁니다. 창고 불태우니까 그 수도에 있는 병사들이 그 왕을 지킨 병사들이 창고 불 끄러 가는 순간을 노려서 궁궐로 쳐들어가요. 그래서 궁궐 쳐들어가 가지고 궁궐에서 이제 왕을 죽여. 근데 왕을 어떻게 죽이냐면 찢어 죽이면 토막살해요. 토막살해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거를 시체를 토막토막 내가지고 시궁창에다 던져버렸대. 고랑에다가. 이거 충격적이지 않을까? 왕을 토막살해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유교사에서는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 왕을 토막살해 해버렸으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음 왕은 이제 영유왕이죠. 영유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영유왕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유왕을 죽이고 그걸 토막살해한 거죠. 토막살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 그거를 다음 왕을 뽑아야 하니까 영양왕의 동생이었던 건무의 아들 장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게 바로 보장왕이에요. 보장왕이 왕이 됐는데 뭐 실권은 영계소문 다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실권을 다 잡은 영계소문이 자기가 망리지 아까 얘기했던 군사와 그다음 왕 비서를 장악할 수 있는 망리지에 오르고 자기 집안 사람을 대대로 올립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쥐가 올라가가지고요 이제 태대대로까지 올라가요. 태대대로까지. 장난 아니죠 이거. 180명 죽이고 왕을 찢어 죽여버리고 왕의 시체를 시궁창에 던져버린.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이렇게 강력한 정변을 일으켰나 보면 정변 이유는 구당사와 삼국사기에 좀 기록됐는데요. 영유왕과 당시 집권 귀족들 간에 영계소문 간에 나타난 권력 다툼의 결과라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했지만 여러분 영계소문 집안은 조금 2대에 걸쳐서 망리지를 역임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무력과 동부대인이라는 그 지위를 가지고 새롭게 뜨는 신흥 귀족이었습니다. 이걸 너무 이제 위협적으로 느낀 거지. 당시 집권층이. 그렇죠. 특히 왕실이. 그래서 이 왕실이 이 영계소문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부대인을 이제 회방 놓았죠. 그리고 천리장성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폭발했다는 의견.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씨 가문이 힘이 꺾이지 않으니까 영계소문이 이제 죽이려는 시도를 하다가 영계소문이 도리어 구테타를 일으켰다. 그렇죠. 왕과 집권자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존 세력과 새로운 영계소문이 이제 갈등이 있었고 이게 폭발로 인해서 영계소문이 기존 집권자들을 완전히 다 쓸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교과서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교과서에서는 대당 강경파였던 영계소문과 온건파였던 영유왕 사이의 갈등이 이걸 초래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렇다고 영계소문이 무조건 당나라하고 이제 전쟁하려고 했다는 것도 또 말이 좀 그래요. 나중에 사료 보면 알겠지만 당나라와 전쟁 안 하려고 막 뇌물도 주고 여자도 갖다 바치고 막 그럽니다. 이후 이제 영계소문 지위는 막강해집니다. 권력 잡았잖아요. 칼 5자루 차고 그리고 귀족 장군들 받침을 해가지고 삼아 올라가고 말 탈 때
귀족 장군을 이제 엎드리라고 해서 거기 타고 올라가는 거야. 한마디로 나는 이제 귀족도 발로 밟을 수 있을 정도로 지위가 높다. 이렇게 한 거죠. 행차할 때, 물러가라. 그거 있잖아. 그런 걸 해가지고 호위병을 하고 엄중하게 대우를 갖추게 해가지고 길을 지날 때 행차할 때요. 사람들이 이제 도망 다녔대. 큰 소리로 이제 외치면 도망 다녔대. 이건 다른 걸로 생각하면 암살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계 소문의 이런 정변은요. 중앙은 장악했는데 지방까지는 좀 장악하지 못합니다. 지방까지 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기록을 보면 영계 소문이 권력을 장악하고 이제 지방으로 이제 원정을 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시성이에요. 양만춘으로 유명한 거죠. 근데 양만춘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중국 야사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양만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안시성 성주로 할게요. 안시성 성주가 이걸 반대한 거예요. 그 영계 소문의 정변을. 그래서 영계 소문이 이제 안시성을 공격한 거야. 근데 안시성 이게 방어 만렙이야. 방어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방어에 이게 성공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계 소문하고 이제 안시성 선주하고 이제 합의를 봅니다. 안시성은 안시성 선주가 먹고 권력은 이제 영계 소문한테 주는 걸로 합의를 봐요. 합의를 보고 이제 있는 가운데 이제 쳐들어오는 거지. 그 쳐들어올 때 이제 안시성 선주가 당태종 이제 막아내는 거죠. 그쵸? 지방 세력들이 독립적으로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영계 소문이 이걸 다 진압 못했다는 하나의 큰 증거죠. 영계 소문이. 그래서 안시성 선주가 이제 항복 안 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고구려 시대 때는 이제 후기는 귀족 연립 체제로서 중앙 집권이 많이 약화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중앙 집권이 약화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중앙에서 권력 잡았던 영계 소문도 지방까지 다 먹지 못했다니까. 이거 알 수 있는 게 6세기부터 이제 왕 중심 체제가 붕괴됩니다. 고구려가. 안원왕 때 말년에 왕위 다툼이 있거든요. 둘째 부인 아들하고 셋째 부인 아들하고 싸운 거예요. 그때 평양성에서 2,000명이 살해됐대. 이 분열로 인해서 한강유역을 상실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귀족들이 합의를 보는데 3년마다 대대로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람이 대대로 먹기로 했거든. 그래서 대대로끼리 맨날 싸워. 대대로 먹으려고. 귀족들이 서로 싸워. 귀족들이 싸우면 왕이 궁궐문을 잠그고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대. 이건 뭡니까? 왕권이 엄청 낮아진 거죠. 왕권이 상당히 미약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왕권이 미약한 상태에서 귀족의 신흥주자인 영계 소문이 정변까지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180명을 죽이고 왕을 찢어 죽이고 시궁창에 던진 영계 소문은 주변 국가하고 이제 관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특히나 당태종이 이거를 아주 안 좋게 봅니다. 당태종이 이걸 아주 안 좋게 봐. 그래서 당태종이 이걸 어떻게 하냐, 영계 소문을 이제 비판하면서 이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당과 영계 소문의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고당 전쟁입니다. 고당 전쟁. 그 유명한 이제 안성 전투가 나오는 거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고구려 당나라의 전쟁 과정을 한번 알아보고 이 영계 소문의 죽음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 재밌었나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영계 소문 권력 잡은 군발이 두 번째 시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